정숙한 아침이 깨져갔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빌라. 그 3층 안방에서 70대 남성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박종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제까지 분명히 기억하던 것들이 안개처럼 흩어져 있었다. 손자 이름이 뭐였지? 아내는 어디 갔을까?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겠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문이 열리며 며느리 김미영이 들어왔다. 30대 후반의 단정한 얼굴에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미영이구나. 박종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요즘 들어 며느리만큼은 확실히 기억났다. 아들보다도 더 자주 보이는 사람이니까. 네. 호박죽 끓여드렸어요. 미영은 침상 테이블을 정리하며 죽그릇을 올려놓았다. 천천히 드시고 약도 함께 준비했어요. 박종수는 숟가락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의 주인은 분명 자신이었다. 50억이 넘는 재산을 일궈낸 사업가였다. 하지만 지금은 며느리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 시장 보러 나가셨어요. 미영의 대답은 늘 똑같았다. 시어머니는 항상 어딘가에 나가 계셨다. 박종수는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짠맛이 강했다.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다. 하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다.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은 미영뿐이었으니까. 미영은 죽그릇 옆에 알약 몇 개를 놓았다. 혈압약이랑 치매약이에요. 고맙다. 박종수는 순순히 약을 삼켰다. 그 순간 미영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따뜻했던 시선이 차가워졌다. 하지만 박종수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창밖으로 향해 있었다. 아버님, 점심때까지 좀 쉬세요. 응. 미영은 빈 그릇을 들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입꼬리에 걸린 미소가 사라졌다. 눈빛도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거실로 내려온 미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널려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 사본들, 그리고 유언장 작성에 관한 법률 서적. 50억? 이 집과 주식, 그리고 예금까지. 모든 것이 저 늙은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상속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영에게는 한 푼도 돌아올 게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 조정자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60대 중반의 단아한 인상이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미영은 재빨리 서류들을 치우며 일어났다. 아버님은 죽 잘 드셨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고생이 많아. 나도 도와야 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사실 정자도 남편 간병이 쉽지 않았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자꾸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민수는 언제 와? 정자가 큰아들 이름을 불렀다. 오늘 늦는데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미영의 남편 이민수는 대기업 과장이었다. 아버지 덕분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안정된 직장에 다녔다. 하지만 요즘은 집에 오는 시간이 늦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 힘들어했다. 그래, 힘들겠지. 정자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도 남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모든 부담이 며느리에게 갔다. 미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시아버지의 치매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죽지는 않을 것 같았다. 건강한 몸에 좋은 의료진까지.
10년은 더 살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이 그릇을 세게 문질렀다. 10년. 그 긴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다. 오후 3시, 박종수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옛날 드라마 재방송이었다. 내용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화면은 익숙했다. 미영이 과일을 깎아왔다. 사과 드세요. 고맙구나. 박종수는 사과 조각을 받아 먹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과에서 쓴맛이 났다. 싱거운 죽이나 짠 국물에 익숙해진 입맛 탓일까? 아니면 사과가 상한 걸까? 미영아, 이 사과가 좀. 왜요? 못 드시겠어요? 미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니야. 괜찮다. 박종수는 서둘러 사과를 삼켰다.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미영은 박종수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더 드릴까요? 아니야. 충분해. 저녁 시간이 되자 이민수가 돌아왔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박종수는 아들을 보며 눈을 깜빡였다. 누구지? 민수예요. 아들. 아, 민수구나.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가 자신을 못 알아보는 날이 늘어나고 있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박종수의 대답은 늘 같았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미영이 준비한 저녁상이었다. 국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박종수만을 위한 별도의 그릇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소화가 안 되시니까 따로 했어요. 미영의 설명이었다. 실제로 박종수의 음식들은 간이 약했다. 죽과 나물, 그리고 미역국. 민수는 아내가 아버지를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며 고마워했다. 수고가 많아.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박종수는 음식을 먹으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입안이 마르고 속이 메스꺼렸다. 어지럼증도 있었다. 약 부작용일까? 아니면 나이 탓일까? 아버님, 괜찮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응, 괜찮다. 박종수는 애써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박종수는 화장실에서 토했다. 머리도 아팠고 손이 떨렸다. 뭔가 몸이 예전과 달랐다. 그런데 왜 아무도 모르는 걸까? 미영은 화장실 문 앞에 서서 아내 소리를 들었다. 입꼬리에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계획대로였다. 아주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새벽 4시. 박종수는 잠에서 깨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식은땀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왔다. 어젯밤 꿈이 선명했다.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는 꿈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무서운 느낌만 남아 있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벽을 짚고서야 겨우 걸을 수 있었다. 이상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미영이었다. 새벽에 왜 저런 걸까? 박종수는 조심스럽게 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가며 부엌 쪽을 살펴봤다. 미영이 뭔가를 갈고 있었다. 작은 절구에 무언가를 넣고 빻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차가운 집중력이 느껴졌다. 평소 모습과는 달랐다. 무섭기까지 했다. 박종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미영은 갈아진 가루를 작은 통에 담았다. 그리고는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겼다. 아무도 모르게. 그때 미영이 고개를 돌렸다. 박종수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둘 다 얼어붙었다. 아버님?
미영의 목소리에 당황이 스며 있었다. 화장실 가려고. 박종수는 애써 평범하게 대답했다. 밤늦게 죄송해요. 내일 아침 약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미영은 재빨리 변명했다. 아, 그래. 박종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저 가루가 정말 약일까? 왜 냉장고에 숨겨두었을까? 그리고 왜 새벽에 몰래 준비했을까? 화장실에서 나온 박종수는 미영이 부엌을 정리하는 모습을 봤다. 그녀는 절구와 도마를 깨끗이 씻고 있었다.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아버님, 이제 주무세요. 응. 박종수는 계단을 올라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죽그릇과 함께 물컵이 있었다. 물이 약간 탁해 보였다. 아버님, 오늘 약은 물에 타서 드세요. 왜지? 알약이 너무 크다고 하셔서요. 박종수는 물컵을 들여다봤다. 가루가 완전히 녹지 않아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다. 어젯밤 본 그 가루와 비슷해 보였다. 미영아. 네. 이게 정말 병원에서 준 약이지? 물론이죠. 왜 그러세요? 미영의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박종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냥 맛이 예전과 달라서 약국에서 제조사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박종수는 물컵을 입에 가져갔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다. 대신 살짝 입술만 적셨다. 다 드셨어요? 응. 박종수는 빈척했다. 미영이 그릇을 치우자 몰래 물컵을 화분에 부었다. 점심시간. 정자가 외출해서 돌아왔다. 여보, 컨디션이 어때? 괜찮아. 하지만 박종수의 얼굴은 창백했다. 미영이가 잘 챙겨주니까 고마워. 정자는 며느리를 향해 미소 지었다. 당연한 일이에요. 미영도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박종수는 아내에게 말하고 싶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미영이 새벽에 이상한 짓을 했다고. 하지만 확신이 없었다. 치매 환자의 망상으로 여겨질까봐 두려웠다. 오후에 민수가 일찍 퇴근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떠셨어요? 민수야. 박종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미영이 말이야. 박종수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미영이 나타났다. 일찍 오셨네요. 박종수는 입을 다물었다. 아들 앞에서 아내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다. 아니야. 괜찮아. 뭐가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민수는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함을 느꼈다. 하지만 치매 증상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알겠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박종수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 의심스러운 모든 것을 피했다. 국물도 마시지 않았다. 반찬도 조금씩만 먹었다. 아버님, 왜 안 드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입맛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데요. 미영은 박종수의 그릇에 국을 더 담아줬다.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미영아. 네. 너는 정말 나를 아끼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영이 당황했다. 당연하죠. 왜 그런 말씀을? 그냥 고마워서. 하지만 박종수의 눈빛이 예리했다. 미영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반응을 체크하고 있었다. 미영은 불편함을 느꼈다. 평소와 달리 시아버지가 자신을 유심히 봤다. 뭔가 눈치챈 게 아닐까.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밤 10시. 집안이 조용해졌다. 민수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다. 정자는 TV를 보며 뜨개질을 했다. 미영은 부엌에서 내일 아침 준비를 했다.
박종수는 혼자 방에 있었다. 계속 생각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그때 문득 생각났다. 화분에 부은 물. 내일 아침에 화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자. 만약 이상하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였다. 새벽 5시. 박종수는 조용히 일어나 베란다로 갔다. 어제 물을 부은 화분을 살펴봤다. 충격이었다. 화분의 꽃이 시들어 있었다. 하루 만에 완전히 말라버렸다. 이게 뭐야? 박종수는 믿을 수 없었다. 건강하던 화분이 하루 만에 죽었다. 자신이 마셨을 뻔한 그 물 때문에. 이제 확신했다. 미영이 자신에게 독을 주고 있었다. 천천히,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박종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니.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이, 자신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화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시든 꽃잎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어제까지 싱싱하던 꽃들이었다. 이제 완전히 말라 죽어버렸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미영의 목소리였다. 박종수는 재빨리 몸을 돌렸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미영은 박종수의 시선을 따라 화분을 봤다. 시든 꽃들을 발견했다. 이 화분이 왜 이래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놀라는 척, 걱정하는 척. 글쎄,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물을 너무 많이 준 걸까요? 미영이 화분을 만져봤다. 아니면 벌레가 생겼거나. 박종수는 그녀의 반응을 지켜봤다.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자신을 즐기는 것 같았다. 새로 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 박종수는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침 식사 시간이 됐다. 미영이 늘 그렇듯 죽과 약을 가져왔다. 아버님, 아침이에요. 고맙다. 박종수는 죽그릇을 받았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미영아. 네. 오늘은 입맛이 없다. 그래도 조금은 드셔야죠. 미영이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 앞에 가져왔다. 자.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박종수는 어쩔 수 없이 한 숟가락 먹었다. 그리고 기침을 했다. 컥컥. 목이 아파. 물 드릴게요. 미영이 가져온 물도 의심스러웠다. 괜찮아. 그냥 쉬고 싶어. 약은 드셔야 해요. 미영이 알약들을 내밀었다. 박종수는 약을 손에 받았다. 하지만 삼키지 않았다. 대신 혀 밑에 숨겨뒀다. 다 먹었어. 잘하셨어요. 미영이 나간 후 박종수는 약을 뱉어냈다. 모두 화분 흙 속에 묻어버렸다. 이제부터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미영이 주는 것은 말이다. 점심시간. 정자가 외출해서 돌아왔다. 여보, 점심 먹어야지. 당신이 해준 것만 먹겠어. 박종수의 말에 정자가 당황했다. 왜? 미영이가 잘해주는데. 그냥 당신 음식이 먹고 싶어. 알겠어. 뭐 해줄까? 간단한 거면 돼. 정자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다. 미영이 도와주려 했지만 정자가 말렸다. 괜찮아. 내가 할게. 그래도 남편이 내 음식을 먹고 싶다는데. 박종수는 아내가 끓여준 라면을 맛있게 먹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음식이었다. 몸에 기운이 돌았다. 정자도 남편이 잘 먹는 모습에 기뻤다.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야. 박종수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미영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오후에 박종수는 정자에게 말했다. 당신과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 뭔 일이야? 밖에 나가서 말하자. 두 사람은 집 근처 카페에 갔다. 오랜만에 함께 나온 외출이었다. 정자는 남편이 나들이를 하자고 한 것이 신기했다. 정자야. 응. 나 이상한 얘기해도 들어줘. 무슨 얘기? 박종수는 한참을 망설였다. 치매 환자의 망상으로 여겨질까봐. 미영이 말이야. 응. 고마운 아이지. 혹시 나한테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지 않아? 정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뜻이야? 음식에 뭔가 넣는 것 같아. 설마 그럴 리가. 정자는 믿지 않았다.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박종수는 화분 이야기를 했다. 어제 물을 부었는데 꽃이 죽었다고. 새벽에 미영이 이상한 가루를 만드는 걸 봤다고. 정자는 점점 심각해졌다. 남편의 말이 구체적이었다. 단순한 망상이 아닌 것 같았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믿어줘.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조심해야 해. 미영이한테 직접 물어볼까? 안 돼.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정자는 혼란스러웠다. 며느리를 그렇게 믿었는데, 5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는데,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증거가 있어야 해. 박종수가 말했다. 확실한 증거 말이야. 어떻게? 지켜보자.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는 며느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봤다. 정말 위험한 사람일까? 아니면 남편의 착각일까? 하지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었다. 저녁 시간. 민수가 퇴근했다. 부모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산책했어. 정자가 대답했다. 미영은 저녁 준비를 하며 물었다. 아버님, 점심은 잘 드셨어요? 응, 맛있었어. 다행이네요.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스며 있었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박종수는 미영이 차려준 음식을 피했다. 박종수는 저녁상에서 조심스럽게 음식을 골라 먹었다. 미영이 직접 챙겨준 그릇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정자가 담아준 반찬들만 먹었다. 김치와 콩나물, 그리고 밥 한 공기. 아버님, 왜 국은 안 드세요? 미영이 물었다. 속이 좀 불편해서. 그래도 국물은 드셔야죠. 미영이 국그릇을 박종수 앞으로 밀었다. 진한 미역국이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다. 정말 괜찮아. 밥만 먹을게. 박종수가 완곡하게 거절했다. 정자도 남편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다. 정말 음식을 의심하고 있었다. 민수는 부모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요즘 식사량이 줄어든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박종수는 대수롭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식사가 끝나고 미영이 설거지를 했다. 정자는 부엌 근처에서 며느리를 관찰했다. 정말 이상한 짓을 하는지 확인하려고.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미영이 웃으며 물었다. 아니야. 너는 쉬어. 고맙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미영의 눈빛이 예전과 다름을 느꼈다. 차가움이 있었다. 며느리라고 부르기엔 너무 서먹한 시선이었다. 밤 11시. 집안이 조용해졌다. 민수는 일찍 잠들었다. 박종수와 정자는 안방에서 속삭였다. 정말 미영이가 그럴까? 정자의 목소리에 불안이 스며 있었다. 내가 직접 봤어.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증거를 잡자. 박종수가 말했다.
내일 미영이가 약 준비하는 걸 몰래 지켜보자. 무서워. 나도 무서워. 하지만 확인해야 해. 정자는 잠이 오지 않았다.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친딸처럼 여겼던 사람이 정말 남편을 해치려 한다니. 새벽 2시 박종수가 정자를 깨웠다. 일어나. 미영이 움직여. 정자는 놀라며 일어났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복도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부엌에서였다. 미영이 또 뭔가를 하고 있었다. 박종수와 정자는 계단 위에서 내려다봤다. 미영이 냉장고에서 작은 통을 꺼냈다. 어제 숨겨둔 그것이었다. 흰색 가루가 들어 있었다. 미영은 가루를 조금 덜어 물에 탔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저었다. 완전히 녹을 때까지 계속 저었다. 그 모습이 섬뜩했다. 정자는 남편의 팔을 꽉 잡았다. 정말이었다. 며느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 새벽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미영은 준비한 물을 컵에 담았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 넣었다. 내일 아침에 줄 물이었다. 시아버지에게 독을 먹일 물. 맞지? 박종수가 속삭였다. 응.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이제 확실했다. 미영이 박종수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천천히, 조금씩, 치매약인 척하면서. 왜 그럴까? 정자가 물었다. 돈 때문 아닐까? 설마. 50억이야. 작은 돈이 아니야. 박종수의 말에 정자가 충격을 받았다. 재산 때문에 시아버지를 죽이려 한다니. 그런 며느리와 5년을 함께 살았다니. 소름이 끼쳤다. 민수는 모를 거야. 박종수가 말했다. 당연하지. 알면 가만히 있겠어? 그럼 어떻게 하지?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다. 아들에게 말하자니 가정이 깨질 것 같았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박종수가 죽을 수도 있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할까? 정자가 제안했다. 증거가 부족해. 그럼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자. 박종수는 계획을 세웠다. 미영이 준 물이나 음식을 몰래 보관하자. 그리고 검사를 의뢰하자. 독성 물질이 나오면 그게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 평소처럼 아침을 가져왔다. 죽 한 그릇과 물 한 컵, 그리고 알약들. 아버님, 주무시긴 했어요? 응, 잤어. 박종수는 태연한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했다. 오늘 약은 물에 타서 준비했어요. 미영이 물컵을 가리켰다. 어젯밤 준비한 그것이었다. 독이 든 물. 고맙다. 박종수는 컵을 받았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다. 대신 죽부터 먹는 척했다. 물부터 드세요. 약이 들어있어요. 미영이 재촉했다. 응, 알겠어. 박종수는 컵을 입에 가져갔다. 하지만 마시는 척만 했다. 미영이 나간 후 박종수는 물을 작은 병에 담았다. 정자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증거 수집용 병. 그리고 남은 물은 베란다 화분에 부었다. 어제와 같은 실험이었다. 만약 꽃이 죽으면 정말 독이 맞았다. 점심시간. 정자가 박종수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다. 미영이 끼어들지 못하게 했다. 오늘은 내가 해줄게. 어머니, 제가. 괜찮아. 가끔은 내가 해야지. 박종수는 아내가 준비한 음식을 안심하고 먹었다. 며칠 만에 배부르게 먹었다. 몸에 힘이 생겼다. 정신도 맑아졌다. 역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해. 박종수가 말했다. 정자도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에 안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다. 며느리에게 속아왔다는 게. 오후에 두 사람은 베란다로 나갔다.
아침에 물을 준 화분을 확인하려고.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꽃들이 시들기 시작했다. 정말 독이야. 정자가 중얼거렸다. 이제 확실해졌어. 어떻게 이런 일이. 정자는 눈물이 났다. 믿었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 그리고 남편이 죽을 뻔했다는 공포.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다. 울지 마. 박정수가 아내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대응해야 해. 어떻게? 일단 이 물을 검사 맡기자. 그때 민수가 일찍 퇴근했다. 부모님 뭐 하세요? 아, 그냥 화분 보고 있었어. 정자가 서둘러 대답했다. 민수는 시든 화분들을 봤다. 화분이 왜 이래요? 물을 잘못 줬나 봐. 새로 사드릴까요? 괜찮아. 다시 키워보자. 하지만 민수는 부모의 표정이 이상함을 느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녁 시간이 되었다. 미영이 저녁상을 차렸다. 박종수를 위한 특별 메뉴도 있었다. 아버님, 오늘은 미역국 끓여드렸어요. 박종수는 국그릇을 봤다. 진한 국물이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서웠다. 고맙지만 오늘은 괜찮아. 왜요? 몸에 좋은데. 미영이 억지로 권했다. 하지만 박종수는 단호했다. 정말 괜찮다.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며칠째 시아버지가 자신의 음식을 거부하고 있었다. 뭔가 눈치챈 게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럼 내일은 꼭 드세요. 응, 알겠어. 박종수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절대 미영이 주는 건 먹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다음 날 아침, 박종수와 정자는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수집한 물 샘플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미영이 깨기 전에 몰래 외출했다. 정말 검사가 가능할까? 정자가 걱정했다. 독성 검사는 할 수 있을 거야. 박종수도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시도해봐야 했다. 병원 검사실에서 담당자를 만났다. 어떤 검사를 원하시나요? 이 물에 독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간호사가 당황스러워했다. 개인적인 검사는 어려운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었다. 결국 사설 검사기관을 찾았다. 비용은 비출지만 검사가 가능했다. 3일 정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미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했어. 정자가 대답했다. 아침도 안 드시고? 미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배어 있었다. 일찍 나갔어. 그래도 말씀은 하시고. 박종수는 며느리의 반응을 관찰했다. 자신들의 외출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버님, 늦은 아침 드세요. 미영이 죽그릇을 가져왔다. 하지만 박종수는 거절했다. 배불러. 뭘 드셨길래요? 빵 사 먹었어. 박종수의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미영의 음식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 미영은 점점 의심을 키웠다. 며칠째 시아버지가 자신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이상했다. 자꾸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다. 오후에 민수가 회사에서 전화했다.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괜찮아. 정자가 대답했다. 식사는 잘 하시고? 응, 잘 먹어. 하지만 실제로는 박종수가 거의 굶고 있었다. 정자가 몰래 챙겨주는 것만 먹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얼굴도 야위었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정자가 걱정했다. 며칠만 더 버티자.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결정하자. 저녁 무렵 미영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 갑자기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뭘 찾아? 정자가 물었다. 약통이 없어졌어요. 약통? 아버님 드시는 약 말이에요. 미영은 곳곳을 뒤졌다. 서랍과 찬장까지. 박종수와 정자는 시선을 주고받았다. 어제 물 샘플을 담았던 병을 찾는 게 아닐까? 혹시 들켰나? 여기 있네요. 미영이 빈 약병 하나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다른 약병이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뒀는데. 미영은 계속 중얼거렸다. 뭔가 사라진 게 있었다. 물 샘플을 담았던 작은 병. 그날 밤 박종수는 깊은 잠에 빠졌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잔 탓이었다. 정자도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다. 새벽 3시 미영이 몰래 안방에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투명한 액체가 차 있었다. 박종수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주사기를 박종수의 팔에 댔다. 그 순간 박종수가 깼다. 누구야? 깜짝 놀란 미영이 주사기를 떨어뜨렸다. 바닥에서 딸그락 소리가 났다. 아버님, 깜짝이야. 미영은 재빨리 주사기를 주워 숨겼다. 뭐 하는 거야? 약 주사 놓으려고요. 약 주사? 병원에서 맞으라고 했거든요. 미영의 변명이었다. 하지만 박종수는 믿지 않았다. 새벽에 몰래 주사를 놓다니. 병원에서 그런 말 안 했는데. 아버님이 잊으신 거예요. 아니야. 기억해. 박종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자도 깨어났다. 무슨 일이야? 미영이가 나한테 주사를. 주사? 미영은 당황했다. 계획이 틀어졌다. 어머니, 오해예요. 무슨 오해? 병원에서 영양주사 맞으라고. 하지만 정자도 의심스러웠다. 영양주사를 새벽에 몰래 놓나? 그것도 집에서. 말이 안 됐다. 미영아. 정자가 심각하게 물었다. 정말 병원에서 그랬어?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종수는 바닥을 살펴봤다. 주사기 조각이 보였다. 투명한 액체도 흘러 있었다. 이게 뭐야? 미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가 아니야. 박종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정자가 남편에게 물었다. 미영이가 나한테 독을 주려 했어. 독? 박종수의 말에 미영이 화를 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이게 뭐야? 박종수가 바닥에 액체를 가리켰다. 영양제라고 했잖아요. 새벽에? 몰래? 정자도 의심하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행동이 수상했다. 그냥 일찍 해드리려고. 거짓말 마라. 박종수가 소리쳤다. 너 나 죽이려고 하지? 갑작스러운 고발에 미영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며칠째 이상한 걸 먹이더니.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박종수는 멈추지 않았다. 독탄물도 줬지? 무슨 말씀을. 화분에 준 물 때문에 꽃이 죽었어.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들켰다. 시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미영아.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그런 거야?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대답해. 정자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정말 우리를 속인 거야? 미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깊고 무거운 침묵. 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들킨 범인처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였다. 회식에서 돌아온 것 같았다.
술 냄새가 났다. 안방의 긴장된 분위기를 모르고 민수가 계단을 올라왔다. 다들 왜 안방에? 세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다. 이상한 분위기였다. 민수야. 박종수가 아들을 불렀다. 네. 아버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박종수는 아들 앞에서 아내를 고발해야 했다.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 미영이가 나한테 이상한 짓을 했어. 이상한 짓? 민수가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독을 먹이려 했어. 박종수의 폭탄 선언이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술 드셨어요? 술 안 먹었어. 그럼 왜 그런 말씀을? 정말이야. 박종수가 간절하게 말했다. 민수는 아내를 봤다.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여보, 뭐야 이게?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부정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다. 그냥 침묵할 뿐이었다. 죄인처럼 서 있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민수가 정자에게 물었다. 나도 봤어. 뭘 보셨다고요? 미영이가 새벽에 이상한 짓 하는 거. 정자의 증언이었다. 가루를 물에 타고, 그리고 주사기까지.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부모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아내가 그럴 리도 없었다. 여보, 정말이야? 긴 침묵 끝에 미영이 입을 열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분명한 자백이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정말 미안해.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런 짓을? 나도 모르겠어. 미영은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5년 동안 가족으로 지냈는데 정자가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문제야? 박종수가 화를 냈다. 나 죽을 뻔했어. 아버님, 민수는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정확히 뭘 한 거야? 독을 탔어. 박종수가 대답했다. 독이 뭔데? 모르겠어. 흰 가루였어. 어디서 구한 거야? 민수가 아내에게 물었다.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울기만 했다. 진실을 말하기 두려웠다. 더 큰 죄가 드러날까봐. 대답해. 민수가 소리쳤다. 평생 아내에게 화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인터넷에서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인터넷? 쥐약이야.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쥐약을 사람에게 먹였다니. 그것도 가족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미쳤구나. 민수가 중얼거렸다. 완전히 미쳤어.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었어. 알아. 그럼 왜? 돈 때문이야. 미영의 솔직한 대답이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다. 돈? 50억?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말랐고 차가운 시선이었다. 나한테는 한 푼도 없어. 그게 이유야? 아버님이 죽으면 남편이 상속받잖아. 그래서 독을 탄 거야? 미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매일 뒷바라지 하는데 보람도 없고. 보람? 5년 동안 시중 들었는데 뭐가 남아? 미영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다. 치매 걸린 시아버지 돌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죽이려 한 거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그냥 빨리 끝났으면 했어.
무서운 고백이었다. 시아버지의 죽음을 바랐다는 것. 가족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5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민수는 아내를 다시 봤다.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 돈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할 수 있는 사람. 당장 나가. 민수가 말했다. 뭐, 이 집에서 나가라고.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민수가 소리쳤다. 아버지 죽이려던 사람한테? 박종수와 정자는 아들의 반응에 안도했다. 적어도 민수는 정상이었다. 아내 편을 들지 않았다. 옳고 그름을 구분했다. 미영아, 정자가 말했다. 너 정말 실망이다. 어머니, 5년 동안 딸처럼 여겼는데. 정자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드러났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죄송해요. 하지만 미영의 사과는 형식적이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후회보다는 들킨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 보였다. 짐 싸. 민수가 다시 말했다. 이혼할 거야. 여보, 제발. 이제서야 미영이 진짜 당황했다. 이혼까지 각오하지 못했다. 그냥 들켜도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가족이니까.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민수가 비웃었다. 몇 번을 독탔는데? 앞으로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 정말이야.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아내에 대한 사랑도 신뢰도 다 사라졌다. 남은 건 배신감과 분노뿐이었다. 내일까지 나가. 어디로 가? 알아서 해. 미영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모든 걸 잃게 됐다. 남편도 집도 재산도, 그리고 미래도. 여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 미영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아직 초등학생인 딸 이야기였다. 민수도 잠시 망설였다. 아이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부모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일은 용서할 수 없었다.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럴 순 없어. 왜 없어? 엄마가 필요해. 살인자 엄마가? 민수의 말에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진짜 절망적인 울음이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다. 새벽 6시. 미영은 캐리어 2개의 짐을 쌌다. 5년 동안 모은 모든 것들. 옷가지와 화장품, 그리고 개인 용품들. 하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민수는 거실에서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밤새 잠 못 이룬 얼굴이었다. 인터넷으로 양식을 찾아 출력했다. 빨리 끝내고 싶었다. 정말 이래야 해? 미영이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다.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시부모님 모시고 집안일하고. 그러면서 시아버지 독살하려 했지. 미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현행범으로 잡힌 상황이었다. 증거도 있고 자백도 했다. 서류에 사인해. 민수가 이혼 신청서를 내밀었다. 재산 분할은 포기하라고 되어 있어. 왜? 살인 미수범이 무슨 재산 분할이야. 미수범? 아버지 안 죽었으니까 미수지. 민수의 논리는 명확했다. 미영은 서류를 봤다. 재산 분할권 포기, 양육권 포기, 모든 권리 포기. 아이만은 안 돼.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 같은 엄마 밑에서 못 키워. 그래도 친엄마인데. 친엄마가 시할아버지 죽이려 하냐?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 그랬으니까. 아침 8시. 박종수와 정자도 거실로 내려왔다. 미영이 캐리어를 끌고 있는 모습을 봤다. 복잡한 심정이었다. 미영아. 정자가 말했다. 정말 가는 거야? 네. 후회 안 해?
미영은 잠시 망설였다. 정말 후회하는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를 독살하려 한 것을, 아니면 들킨 것을, 죄송합니다. 결국 형식적인 사과만 했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다. 조심해 살아라. 박종수가 말했다. 죽이려던 며느리에게 건넨 마지막 말. 관대한 시아버지였다. 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다. 5년 동안 살았던 집을, 50억짜리 꿈을, 모든 것을 뒤로하고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영은 캐리어를 실으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디로 가시겠어요? 택시기사가 물었다. 일단 역으로. 미영의 목소리가 쓸쓸했다. 택시가 출발했다. 창문으로 보이는 집이 점점 멀어졌다. 화려했던 과거가 사라졌다. 이제 혼자였다. 집안에서는 정적이 흘렀다. 5년 만에 찾아온 평화. 하지만 씁쓸한 평화였다. 가족이 깨어진 후의 정적. 이제 어떻게 하지? 정자가 중얼거렸다. 살아야지. 뭐? 박종수가 대답했다. 민수는 힘들겠지만 이겨낼 거야. 아이는 우리가 더 잘 돌봐주면 돼. 민수는 서재에서 회사에 전화했다. 오늘 휴가 쓰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가정사입니다. 사실 며칠은 더 쉬고 싶었다. 정신적 충격이 컸다. 5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믿었던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니. 오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다. 박종수와 정자가 수집한 물 샘플, 독성 검사 결과였다. 예상대로 쥐약 성분이 검출됐다. 역시 독이었어. 박종수가 검사지를 봤다. 치사량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위험하다고 하네. 무서워. 정자는 소름이 돋았다. 만약 계속 모르고 있었다면 남편이 정말 죽었을 수도 있었다. 며느리 손에 이걸 경찰에 신고할까? 글쎄. 박종수는 고민했다. 미영은 이미 집을 나갔다.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잖아. 그래도 한 가족이었는데. 박종수는 관대했다. 복수보다는 평화를 원했다. 저녁 무렵 초등학생 딸 수진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는 출장 갔어. 민수가 거짓말했다. 아직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엄마가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다고. 그래서 이혼했다고.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언제 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왜? 일이 복잡해서. 수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엄마 짐들이 없어졌다. 화장대도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아빠에게 묻지 않았다. 밤 10시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다. 미영 없는 첫 저녁이었다. 어색하고 조용했다. 할아버지, 수진이 박종수에게 말했다. 몸은 괜찮아요? 응, 괜찮아. 요즘 많이 아파 보였어요. 이제 좋아질 거야. 박종수는 손녀를 안아줬다. 순수한 아이였다. 할머니가 해준 밥이 더 맛있어요. 수진의 말에 정자가 웃었다. 그래, 앞으로 할머니가 해줄게. 좋아요. 하지만 민수는 복잡했다. 아이에게 언제 진실을 말해야 할까? 엄마가 범죄자라고, 다시는 볼 수 없다고. 그날 밤 박종수는 깊이 잠들었다. 며칠 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독에 대한 걱정 없이, 미영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지만 정자는 잠이 오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속았다는 배신감. 5년 동안 완전히 속았다는 충격. 어떻게 그렇게 연기할 수 있었을까? 새벽 2시, 정자는 미영의 방에 들어갔다. 텅 빈 방이었다. 흔적만 남아 있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다. 미영이 놓고 간 물건들이 있었다.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수첩을 펼쳐봤다. 미영의 일기장이었다. 호기심에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시아버지 독살 계획이 처음이 아니었다. 정자는 수첩을 보며 경악했다. 미영의 필체로 적힌 내용들, 치밀하고 계산적인 계획들, 1차 시도 혈압약에 섞기 실패, 의심받음, 2차 시도 음식에 직접 투임 성공적, 서서히 약화됨, 3차 시도 주사 직접 투임 실패, 발각됨. 정자의 손이 떨렸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기록이었다. 남편이 몸이 안 좋다고 했을 때 그게 미영의 독 때문이었다. 수첩에는 더 무서운 내용도 있었다. 시어머니도 나중에 처리해야 함. 증인이 있으면 안 됨. 완전 범죄를 위해서는. 정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도 죽일 계획이었다는 것.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친딸처럼 여겼던 사람이.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민수 오빠도 나중에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 모든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면 수진이만 남겨두고. 미영의 진짜 계획이었다. 시아버지뿐 아니라 시어머니도, 심지어 남편까지 제거하려 했다. 그리고 혼자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 했다. 정자는 수첩을 들고 민수 방으로 갔다. 민수야. 네. 어머니. 이거 봐. 민수는 수첩을 받아 읽었다.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내의 진짜 모습이었다. 상상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었다. 이게 뭐야? 미영이 일기장이야. 말도 안 돼. 직접 쓴 거야. 민수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아내의 글씨였다. 그리고 내용도 구체적이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나까지 죽이려 했다고? 그런 것 같아. 미쳤구나. 완전히. 민수는 수첩을 던져버렸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정자가 중얼거렸다. 돈 때문에 가족을 다 죽이려고? 인간이 아니야. 민수는 등골이 오싹했다. 만약 미영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아버지가 먼저 죽고 어머니가 그 다음이고 자신도 마지막에는.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민수가 말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어. 그래. 신고하자. 하지만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다. 아빠, 무슨 일이야? 아이가 큰 목소리에 깬 것 같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랑 뭘 보고 있어? 수진이 호기심을 보였다. 민수는 재빨리 수첩을 숨겼다. 그냥 어른 얘기야. 엄마 언제 와? 수진의 질문에 민수는 막혔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수진아. 정자가 손녀를 안아줬다. 엄마는 한동안 못 올 것 같아. 왜? 일이 복잡해서. 그럼 언제? 모르겠어. 정자의 목소리가 슬펐다. 수지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어른들 표정이 너무 어두웠다. 무서운 이야기일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경찰서에 신고했다. 미영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독살 미수 사건이었다. 용의자는 어디에 있나요? 경찰이 물었다. 어제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처는?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어요. 주소는? 모릅니다. 민수도 미영이 어디 갔는지 몰랐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미영의 핸드폰 위치 추적, 그리고 독성 물질 구매 경로 조사. 생각보다 증거가 많았다. 오후에 미영이 체포됐다. 시내 모텔에 숨어 있었다. 돈이 떨어져 갈 곳도 없었다. 결국 경찰에 잡혔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묵비권을 행사했다. 변호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독성 물질 검출 결과, 미영의 일기장, 그리고 가족들의 증언. 검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형량은 10년 이상이 예상됐다. 미영의 인생은 끝났다. 완전히 망가졌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민수. 체포됐어. 정말? 정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안전해졌어. 박종수도 마음이 놓였다. 미영이 다시 나타날 걱정은 없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5년 동안의 거짓된 관계, 배신당했다는 충격, 그리고 깨어진 가족. 1년이 흘렀다. 미영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미수와 동물 사용 혐의, 그리고 다수의 독살 시도. 중형이었다. 박종수의 건강은 많이 회복됐다. 독에서 벗어나자 몸이 좋아졌다. 치매 증상도 안정됐다. 의사도 놀라워했다. 독 때문에 치매가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네. 독성 물질이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자는 분노했다. 미영이 단순히 죽이려고만 한 게 아니었다. 치매까지 악화시켰다. 더 빨리 죽이려고, 더 완벽한 범죄를 위해. 민수는 이혼이 확정된 후 새 출발을 했다. 회사에서 승진도 했다. 일에 집중하며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여자에 대한 불신은 남아 있었다. 수지는 엄마가 감옥에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충격이었지만 생각보다 잘 적응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잘 돌봐줬다. 아빠도 예전보다 더 관심을 가져줬다. 엄마 면회 가고 싶어? 수진이 어느 날 말했다. 정말? 민수가 놀랐다. 그래도 엄마잖아. 하지만 한 번만.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결국 민수는 딸과 함께 교도소에 갔다. 미영을 만나러. 1년 만에 재회였다. 미영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수진아. 미영이 딸을 보며 울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 수진도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민수는 차갑게 지켜봤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의심했다. 1년 전의 충격이 아직 남아 있었다.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잘 지내? 미영이 수진에게 물었다. 응. 할머니가 잘해줘. 다행이야. 엄마는 언제 나와? 좀 오래 걸려. 얼마나? 많이. 수진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엄마를 오래 볼 수 없다는 건 알았다. 가슴이 아팠다. 아무리 나쁜 엄마라도 엄마였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 미영은 수진에게 말했다. 공부 열심히 해. 응. 아빠 말 잘 듣고. 응. 그리고 미영이 말을 망설였다. 할아버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알겠어. 민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미영에게 할 말이 없었다. 그냥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다시는 보지 않기를 바랐다. 교도소를 나오며 수진이 물었다. 엄마가 정말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 했어? 민수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그런 것 같아. 왜? 어른들 사정이 복잡해. 돈 때문이야? 수진이 예상외로 정확하게 물었다. 그런 것 같아. 엄마가 나빠?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에게 엄마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 말했다. 나는 엄마를 용서할 거야. 왜? 그래도 내 엄마니까. 민수는 딸의 순수함에 놀랐다. 아이는 어른보다 관대했다. 복수나 원망보다는 용서를 택했다. 본받을 만한 마음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였다. 미영 없는 2년째 식사였다.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면회 어땠어? 박종수가 물었다. 별로. 민수의 대답은 냉담했다. 수진이는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하래요. 수진이 전했다. 박종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응. 엄마 용서해 주세요. 수진의 부탁이었다. 박종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자신을 죽이려던 며느리를, 가족을 속이고 독을 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어. 박종수가 말했다. 정말? 응. 원망해봤자 소용없어. 정자는 남편의 관대함에 놀랐다. 자신은 아직도 미영이 미웠다. 배신당한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용서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박종수는 달랐다. 나이 때문일까? 아니면 성격 때문일까? 원망보다는 평화를 택했다. 하지만 다시는 이 집에 올 수 없어. 박종수가 덧붙였다. 당연하지. 민수가 동의했다. 엄마가 나오면 어디서 살아? 수진이 걱정했다.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혼자? 그렇겠지. 수진은 엄마가 혼자 살게 될 거라는 게 슬펐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용서는 해도 함께 살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정자는 남편에게 말했다. 정말 용서한 거야? 응. 어떻게? 그냥. 나는 아직도 화가 나. 화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박종수의 철학이었다. 원망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하지만 우리 재산을 노렸어. 이제 안전하잖아.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박종수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다. 지금 안전하면 됐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으면 됐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새벽 2시, 정자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 창문으로 달빛이 비쳤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문득 미영이 생각났다. 새벽에 독을 준비하던 모습, 차갑고 무서웠던 그 표정, 지금도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미영은 감옥에 있고 가족은 안전했다. 평화가 찾아왔다. 정자는 남편의 방을 살펴봤다. 깊이 잠들어 있었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독에 대한 걱정 없이. 그리고 민수의 방도 확인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잠들어 있었다. 따뜻한 모습이었다. 가족다운 모습이었다.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끝났다. 미영이라는 악몽이, 가족을 위협하는 존재가. 하지만 그때였다.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새벽 2시에 정자는 긴장했다. 누가 이 시간에 올까? 혹시 미영과 관련된 사람? 똑똑똑. 소리가 계속됐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갔다. 인터폰으로 확인해 봤다. 화면에는 낯선 여자가 보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미영과 비슷한 나이에. 누군지 알 수 없었다. 누구세요? 정자가 인터폰으로 물었다. 미영 언니 친구예요. 미영이 친구.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지금은 늦었는데. 정말 급해요. 정자는 고민했다. 문을 열어줘야 할까? 아니면 내일 다시 오라고 할까?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다. 잠시만요. 정자는 민수를 깨웠다. 민수야. 네. 어머니. 미영이 친구라는 사람이 왔어. 민수도 당황했다. 새벽에? 급하다고 해. 뭔 일이지? 두 사람은 함께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차분한 인상이었다. 미영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민수가 물었다. 미영 언니 대학 동기예요.
무슨 일로? 미영 언니가 부탁했어요. 뭘? 전해드릴 게 있다고. 여자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걸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민수는 편지를 받았다. 박종수 앞으로 되어 있었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안 열어봤어요. 언제 받은 거죠? 며칠 전에. 정자는 불안했다. 미영이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건 아닐까? 감옥에서도 뭔가를 계획하는 건 아닐까? 편지가 무서웠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여자가 말했다. 수고하셨어요. 네. 여자가 떠나고 나서 세 사람은 편지를 받다. 박종수도 깨어나 있었다.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깬 것 같았다. 뭔 일이야? 아버지. 미영이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박종수는 놀랐다. 편지 봉투에는 확실히 박종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미영의 글씨였다. 1년 만에 받는 며느리의 편지. 무슨 내용일까? 박종수는 편지를 열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긴장된 순간이었다. 미영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지도 모르는. 편지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가족들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미영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감옥에서도 그녀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박종수의 손이 떨렸다.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으며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박종수는 종이를 든 손이 떨렸다. 미영이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협박. 그리고 예상치 못한 폭로. 아버님께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편지의 첫 줄이었다. 제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었어요.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50억이라는 거액을 노린 건 저만이 아닙니다. 곧 다른 사람들이 찾아갈 거예요. 이번에는 더 치밀하고 잔인하게. 민수가 편지를 빼앗아 읽었다. 말도 안 돼. 조직?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체포되면서 계획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직접적인 방법을 쓸 겁니다. 납치든 강도든 뭐든지. 박종수는 숨이 가빠왔다. 미영 혼자의 짓이 아니었다니. 뒤에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다니. 아직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 거짓말이겠지? 민수가 애써 침착하려 했다.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거야. 그럴 리가. 하지만 편지는 계속됐다. 증거를 원하신다면 아버님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이미 누군가 정보를 빼냈을 겁니다. 그리고 집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민수는 급하게 아버지의 통장을 확인했다.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했다. 그리고 경악했다. 정말 누군가 정보를 조회한 흔적이 있었다. 이게 뭐야? 언제 이런 일이? 정자도 화면을 봤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접속 기록들이 있었다. 해킹당한 거야? 그런 것 같아. 민수는 즉시 은행에 전화했다. 통장이 해킹당한 것 같습니다. 은행 직원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다. 며칠 전에 고객님 명의로 정보 조회 신청이 들어왔어요. 누가요? 아드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한 적 없는데요. 그럼 사칭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민수는 식은땀을 흘렸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더 무서웠다. 7일 안에 30억을 준비하세요.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가 다치게 될 겁니다. 특히 수진이를. 수진 이름이 나오자 민수가 폭발했다. 미쳤구나, 완전히. 편지를 구겨버렸다. 딸까지 위협하다니. 박종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녀까지 위험에 빠뜨렸다. 미영 때문에. 그 악독한 며느리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 해. 정자가 말했다. 당장. 그래. 민수는 112에 전화했다.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30억을 요구하면서 가족을 위협해요. 네. 지금 바로 오세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편지와 해킹 증거를 보여줬다. 경찰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조직적인 범죄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박종수가 물었다. 일단 신변보호 요청하세요. 그리고 돈은 절대 주지 마세요. 하지만 박종수는 고민됐다. 돈을 주지 않으면 수진이 위험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돈쯤이야. 50억 중에 30억 정도는. 아버지. 민수가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다. 돈 주면 안 돼요. 하지만 수진이가 돈을 줘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요구할 거라고요. 민수의 말이 맞았다. 한 번 주면 계속 요구할 것이다. 그날부터 집에는 경찰이 상주했다. 24시간 경비를 서는 것이다. 수진이도 학교 등하교 때 경호를 받았다.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무서워. 수진이 할머니에게 말했다. 왜 이런 일이 생겨?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정자도 불안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경찰 보호를 받으며 감옥 같은 생활을. 3일이 지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혹시 허풍이었나 싶을 때였다. 사건이 터졌다. 수진이가 학교에서 사라진 것이다. 오후 3시 학교 시간. 경호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진이가 없어졌다. 민수가 전화를 받았다. 아빠. 수진이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울고 있었다. 수진아. 무서워. 어디에 있어? 하지만 전화가 끊어졌다. 5분 후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남자 목소리였다. 돈 준비됐나? 수진이 어디 있어? 30억. 오늘 밤 12시까지. 한강공원 반포대교 밑에. 혼자 와. 전화가 끊어졌다. 민수는 무너져 내렸다. 딸이 납치됐다. 미영의 협박이 현실이 됐다. 박종수는 즉시 결정했다. 돈 준비하자. 아버지. 수진이가 더 중요해. 하지만 경찰은 나중 일이야. 박종수는 단호했다. 손녀의 생명이 우선이었다. 은행은 이미 문을 닫았다. 30억이라는 거액을 하루 만에 준비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방법은 있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 민수는 밤늦게 대출업체를 찾아다녔다. 급전 대출업체들. 이자는 높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진이를 구해야 했다. 밤 11시. 겨우 20억을 마련했다. 나머지 10억은 어떻게 할까? 시간이 부족했다. 일단 이거라도 가져가자. 박종수가 말했다. 20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부족하면 더 구하겠다고 하고 민수는 돈가방을 들고 한강으로 향했다. 뒤에서 경찰들이 몰래 따라왔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다. 경찰의 추적을 눈치채지 못했다. 반포대교 밑 어둠이 짙었다. 민수는 가방을 들고 기다렸다. 손이 떨렸다. 12시 정각.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다. 차에서 남자 둘이 내렸다. 얼굴을 가린 채였다. 돈 가져왔나? 20억 있어. 30억이라고 했는데? 내일까지 나머지 구해올게. 남자들이 웃었다. 그럼 딸은 내일 줄게. 안 돼. 그럼 30억 다 가져와. 그때였다. 경찰들이 나타났다. 경찰이다. 총을 겨누며 포위했다. 남자들이 당황했다. 경찰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부른 게 아니야. 민수도 놀랐다. 총소리가 났다. 남자 중 하나가 총을 쐈다. 경찰들도 응사했다. 아수라장이 됐다. 민수는 바닥에 엎드렸다. 귀가 멍멍했다. 총소리가 계속 울렸다. 수진이는 어디에 있을까? 총격전은 10분 정도 계속됐다.
결국 남자 둘이 체포됐다. 하나는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었다. 또 하나는 멀쩡했다. 수진이는 어디 있어? 민수가 소리쳤다. 딸을 어디 뒀어? 하지만 남자들은 입을 다물었다. 경찰이 신문했지만 소용없었다.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했다. 수진이의 행방은 여전히 모르는 채였다. 시간만 흘러갔다. 새벽 3시. 수진이에 대한 단서가 없었다. 민수는 절망했다. 돈은 빼앗기고 딸은 못 찾고.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빠. 수진이의 목소리였다. 수진아. 나 괜찮아. 어디에 있어? 모르겠어. 어두운 곳이야.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또 전화가 끊어졌다. 다른 사람이 전화를 뺏은 것 같았다.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였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섬뜩한 목소리였다. 미영이 말한 대로 되고 있지? 누구야? 미영이 언니야. 뭐? 친언니.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미영에게 언니가 있었다니. 그것도 공범이었다니. 가족들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 계획했어. 50억을 나눠 가지려고. 미영이가 실패해서 내가 나선 거야. 내 방식으로. 민수는 이제야 깨달았다. 미영의 독살 계획은 1차였다. 실패하면 2차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언니가 직접 나서는 것. 수진이를 돌려줘. 30억. 내일까지. 이번에는 경찰 부르면 죽여. 전화가 끊어졌다. 민수는 절망에 빠졌다. 끝나지 않는 악몽이었다. 미영 하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아침 박종수는 심장병으로 쓰러졌다. 스트레스와 충격 때문이었다.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다. 위독한 상태였다. 아버지. 민수가 병실에서 울었다. 깨어나세요. 하지만 박종수는 의식을 잃고 있었다.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다. 심근경색입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어요. 최악의 경우. 민수는 무너졌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딸은 납치범에게.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다. 정자는 남편 곁에서 울고 있었다. 여보, 깨어나. 수진이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박종수는 반응이 없었다. 그 와중에도 시간은 흘렀다. 30억 마련 기한이 다가왔다. 민수는 선택해야 했다. 아버지를 지킬 것인가, 딸을 지킬 것인가. 어머니. 민수가 정자에게 말했다. 집을 팔아야겠어요. 집을? 50억짜리 집이니까 30억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럼 우리는 어디서? 일단 수진이부터 구하고 생각해요. 민수는 절박했다. 정자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손녀가 가장 소중했다. 집이야 다시 구하면 되지만 사람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했다. 급하게 팔아야 해요. 얼마예요? 30억에. 시세보다 너무 싸네요. 급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찾아보죠. 하지만 쉽지 않았다. 30억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낼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하루 만에. 민수는 불안했다. 시간이 없었다. 오후 3시. 마침내 매수자가 나타났다. 현금 30억을 준비한 투자자였다. 계약서 작성하죠. 민수는 서둘러 계약했다. 5년 동안 살던 집을,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 만에 남에게 넘겼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수진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딸은 하나뿐이었다. 저녁 7시. 현금 30억이 준비됐다. 민수는 트럭에 돈을 실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그때 전화가 왔다.
준비됐나? 미영의 언니 목소리였다. 됐어. 이번에는 경찰 없지? 없어. 확실해? 확실해. 그럼 장소 알려줄게. 어디야? 남한산성. 남한산성? 제1주차장. 밤 10시. 혼자 와. 수진이는 확실히 데려올 거지? 돈부터 확인하고. 전화가 끊어졌다. 민수는 트럭을 몰고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마지막 기회였다. 밤 10시. 남한산성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민수는 트럭에서 내려 기다렸다. 돈가방들을 트럭에 실은 채로 10분 후 검은 SUV 한 대가 나타났다. 차에서 여자 하나가 내렸다. 미영과 비슷한 키의 날씬한 체형. 김민수 씨? 그래. 돈 가져왔어? 여기 있어. 민수가 트럭 문을 열었다. 돈가방들이 빼곡했다. 여자가 하나씩 확인했다. 30억 맞네. 이제 수진이를 데려와. 잠깐. 여자가 핸드폰으로 전화했다. 돈 확인됐어. 아이 데려와. 5분 후 또 다른 차가 나타났다. 뒷좌석에서 수진이가 내렸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아빠. 수진이가 달려왔다. 민수는 딸을 꽉 안아줬다. 괜찮아? 응.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민수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딸을 되찾았다. 그럼 우리는 간다. 여자가 말했다. 잠깐. 민수가 불렀다. 뭐? 미영이한테 전해. 뭘?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여자가 비웃었다. 걱정 마. 더 이상 볼 일 없을 거야. 30억이면 충분하거든. 차들이 사라졌다. 민수와 수진이만 남았다. 아버지와 딸. 서로를 꽉 안고 있었다. 아빠. 할아버지는 병원에 계셔. 아파? 조금. 민수는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집도 팔았다고, 모든 게 엉망이라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박종수는 여전히 의식불명이었다. 정자가 침상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수진이 무사히 돌아왔어요. 정자가 손녀를 안아줬다. 다행이야. 무서웠지? 응. 하지만 괜찮아. 수진이는 할아버지를 봤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모습, 창백한 얼굴. 할아버지 왜 이래? 조금 아파서. 언제나? 곧 나을 거야. 민수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다. 그날 밤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성공률은 50% 정도. 그럼 안 하면 더 위험합니다. 민수는 고민했다. 수술비도 만만치 않았다. 집까지 팔아서 딸을 구했는데 이제 아버지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일단 수술하세요. 정자가 결정했다. 돈은 어떻게 하더라도 어머니, 남편이 살아야 해.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수도 동의했다. 아버지가 우선이었다. 수술은 다음 날 오전에 예정됐다. 가족들은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수진이도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기적을 바라며 새벽 5시 박종수가 눈을 떴다. 가족들이 놀랐다.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달려들었다. 박종수는 미약하게 웃었다. 수진이 괜찮아? 첫마디였다. 손녀 걱정부터 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다행이다. 박종수는 안도했다.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걱정이었다. 손녀의 안전. 의사가 검사했다.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어요.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하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알겠습니다.
가족들은 기뻤다. 아버지도 살고 수술비도 아꼈다. 박종수는 천천히 상황을 파악했다. 집을 팔았다는 이야기, 30억을 범인들에게 줬다는 것,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것. 미안하다. 박종수가 말했다. 내 때문에. 아니에요. 아버지. 50억짜리 집을 30억에 팔고, 그래도 수진이를 구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해요. 민수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 어디서 살지? 일단 전세 구해요. 돈은 저축한 것도 있고. 박종수는 가슴이 아팠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악독한 며느리와 처제 때문에. 하지만 가족이 무사해서 다행이었다. 다시 시작하자. 박종수가 말했다. 70이 넘었는데도 나이가 뭐가 중요해. 건강만 하면 돼. 가족만 함께 있으면. 박종수는 여전히 긍정적이었다. 돈보다 가족이 소중했다. 6개월이 흘렀다. 가족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했다. 박종수의 건강도 많이 회복됐다. 치매 증상은 거의 사라졌다.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어. 수진이가 말했다. 응. 깨끗한 공기 마시니까. 독 안 먹으니까 그래. 박종수는 웃었다. 손녀의 순수한 표현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민수는 새 직장을 구했다. 연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충분했다. 무엇보다 평화로웠다. 정자는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마트에서 계산 일을 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며 놀라운 소식을 들고 왔다. 미영이 죽었대. 뭐? 교도소에서 사고가 났다고. 어떤 사고? 다른 죄수와 싸우다가.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다. 언제? 일주일 전. 왜 지금 알려주지? 연고자가 없어서 늦어졌대. 미영의 죽음.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원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안타까웠다. 한때 가족이었으니까. 장례식은 이미 끝났대. 아무도 안 왔나? 언니만 왔다고. 그 악독한 언니. 30억을 가져간 사람. 미영과 함께 가족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 그녀만이라도 마지막을 지켜준 것일까? 수진이가 물었다. 엄마가 죽었어? 민수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응. 왜? 병에 걸렸어.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를 위한 배려였다. 수진이는 울었다. 나쁜 엄마였지만 여전히 엄마였다. 엄마한테 미안해하고 싶었는데. 왜? 마지막에 만났을 때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어. 수진이의 순수함에 어른들이 숙연해졌다. 원망보다는 용서를 택하는 아이. 본받을 만한 마음이었다. 엄마는 수진이를 사랑했을 거야. 박종수가 손녀를 위로했다. 비록 잘못했지만 정말, 정말이야. 박종수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었다. 증오보다는 사랑을 가르치고 싶었다. 그 후로 일상은 평온했다. 미영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다. 위협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다.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1년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미영의 언니가 체포됐다는 것이었다. 30억을 들고 해외로 도망쳤다가 필리핀에서 잡혔대. 민수가 뉴스를 보며 말했다. 현지 갱단과 연루돼서 자업자득이네. 30억은 다 써버렸대. 1년 만에 도박에 탕진했다고. 정자는 허탈했다. 그 많은 돈을 1년 만에 다 썼다니. 자신들이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언니도 한국으로 송환될 거래. 재판받겠네.
그럼 감옥 갈 거고. 당연하지. 박종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복수가 이뤄진 건지, 아니면 그냥 인과응보인 건지. 어쨌든 모든 게 끝났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변호사 한 명이 집을 찾아왔다. 박종수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김정우입니다. 명함을 내밀었다. 미영 씨 관련해서 왔어요. 가족들이 긴장했다. 또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경계심을 드러냈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미영 씨 언니가 체포되면서 재산이 동결됐어요. 그래서요? 그 중에 여러분 돈도 있습니다. 우리 돈? 30억 중 일부가 확인됐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정확히는 8억 정도. 8억? 나머지는 이미 사용했지만 이 정도라도 다행이에요. 피해자 배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믿기 어려웠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돈이 일부라도 다시 돌아온다니 기적 같은 일이었다. 정말요? 정자가 물었다. 네, 확실합니다.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재판이 끝나면. 얼마나 걸려요?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그럼 기다려야겠네요. 박종수는 감격했다. 8억이라도 큰 돈이었다. 집은 못 사겠지만 여유 있는 생활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할아버지, 수진이가 말했다. 8억이면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그럴 수 있을 거야. 좋아. 수진이가 기뻐했다. 내 방도 생길까? 당연하지. 하지만 박종수는 다른 생각을 했다. 돈을 되찾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 정의의 실현. 변호사님, 네. 미영이 언니는 어떻게 될까요? 기소됐습니다. 형량은 15년 이상 예상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박종수는 안도했다. 미영은 이미 죽었고 언니는 감옥에 갔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 변호사가 돌아간 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민수가 물었다. 그냥 조용히 살자. 박종수의 대답이었다. 돈도 좀 돌아오고 건강도 회복되고 가족도 모두 무사하고 감사할 일이 많아. 정자도 동의했다. 그래. 욕심 부리지 말자. 이 정도면 충분해.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야.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소박한 밥상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풍족했다. 할아버지, 수진이가 말했다. 나 커서 뭐가 될까? 뭐가 되고 싶어? 좋은 사람. 수진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다. 좋은 사람이 뭐야?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 박종수는 감동했다. 손녀가 이 모든 일을 통해 배운 것. 돈보다 중요한 가치. 사람됨의 소중함.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해. 돈이 많아도 나쁜 사람이면 안 돼. 사람이 먼저야. 박종수의 인생 철학이었다. 그날 밤, 박종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하는 일기였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긴 터널을 지나왔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가족의 소중함을.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집도 다시 살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은 하나뿐이다. 그것을 깨달았다. 미영이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녀도 피해자였을지 모른다. 돈에 눈이 멀어서 인간성을 잃어버린.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한다. 돈 때문에 가족을 잃으면 안 된다.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다. 2년이 흘렀다. 법원에서 8억을 되찾은 가족들은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다.
3룸짜리 아파트였다. 수진이도 자기 방을 가졌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보금자리였다. 박종수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치매 증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독이 빠져나가자 뇌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의사들도 놀라워할 정도였다. 할아버지가 가장 건강해 보여. 수진이가 말했다. 그래. 응. 눈도 반짝반짝하고. 박종수는 웃었다. 손녀의 순수한 표현이 귀여웠다. 정말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다. 독에서 벗어나니 모든 게 좋아졌다. 민수는 새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다. 진급도 앞두고 있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민수가 말했다. 내가 뭘 했다고. 인내와 관용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가? 원수도 용서하는 마음. 그게 저를 성장시켰어요. 박종수는 뿌듯했다. 정자는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마트에서 친절하기로 소문났다. 손님들이 정자만 찾을 정도였다. 사장님이 정자 씨 때문에 매출이 늘었다고 해요. 과찬이야. 아니에요. 정말 인기 많으세요. 사람들이 어머니를 좋아해요. 수진이도 할머니를 자랑했다. 어느 봄날, 가족들은 한강으로 나들이를 갔다. 오랜만에 소풍이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다. 예쁘다. 수진이가 벚꽃을 보며 감탄했다. 할아버지도 예뻐요. 내가? 응. 웃는 모습이. 박종수는 거울을 보고 싶었다. 정말 달라진 게 느껴졌다. 2년 전에 초췌하고 불안한 모습은 없었다. 건강하고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사진 찍을까? 민수가 제안했다. 좋지. 가족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가족들은 모두 밝게 웃고 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웃음이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부였다. 점심을 먹으며 박종수가 말했다.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네. 그래도 잘 이겨냈어요. 민수가 대답했다.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가장 많이 배운 시간이기도 했어. 돈의 무서움도, 가족의 소중함도, 정자도 동의했다. 처음엔 원망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고마워.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 미영이한테? 수진이가 놀라며 물었다. 그래. 정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쁜 사람한테도 고마워할 수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좋아졌거든. 어떻게? 서로를 더 아끼게 됐어. 수진이는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어렴풋이 느꼈다. 가족의 사랑이 더 깊어진 것을, 서로를 더 믿게 된 것을. 할아버지, 응,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할까? 당연하지. 박종수는 확신했다. 이제는 정말 평화로울 것이라고. 돈에 눈먼 사람들의 위협도 없고 가족을 해치려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박종수가 덧붙였다. 또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 함께 이겨내면 돼. 가족이니까.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게 우리의 힘이야.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박종수는 서재에서 편지를 썼다. 미영에게 쓰는 편지였다. 죽은 며느리에게. 미영아, 너를 용서한다. 비록 나를 죽이려 했지만 이해할 수 있어.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나도 젊을 때는 돈만 쫓았거든. 너처럼 눈이 멀 뻔했어. 다행히 깨달았지만 너는 불행했을 거야. 돈만 보이고 사람은 안 보여서, 사랑도 믿음도 다 잃어버려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제 편히 쉬어라. 다음 생에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할아버지가 기도할게. 편지를 다 쓴 박종수는 태워버렸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미영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였다. 용서와 축복의 메시지. 그날 밤 꿈을 꾸었다. 미영이 나타나서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괜찮다. 꿈속에 박종수가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편히 가거라. 미영이 밝은 빛 속으로 사라졌다. 평화로운 표정으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은 얼굴로, 진정한 해방이었다. 아침에 깬 박종수는 마음이 가벼웠다. 모든 원망과 분노가 사라졌다. 진정한 용서가 이뤄진 것이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지다. 여보, 정자가 남편을 깨웠다. 아침이야. 응, 좋은 꿈 꿨어. 무슨 꿈? 미영이 나와서 사과하는 꿈. 그래,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했다. 따뜻한 분위기였다. 수진이가 말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그래, 응. 할아버지 얼굴이 더 밝아졌어. 정말? 박종수는 거울을 봤다. 정말로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평화롭고 자비로운 표정이었다. 진정한 어른의 얼굴이었다. 점심시간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민수가 승진이 확정됐다는 것이었다. 과장에서 부장으로. 연봉도 크게 올랐다. 축하해. 가족들이 기뻐했다. 이제 더 여유로워지겠네. 고생한 보람이 있어.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민수가 말했다.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것. 그게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박종수는 뿌듯했다. 아들이 성장한 것이 보였다. 시련을 통해 더 성숙해지다. 진정한 가장이 되었다. 저녁에 온 가족이 모였다. 민수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소박한 치킨과 피자로. 하지만 마음은 풍성했다. 건배. 모두가 음료수 잔을 들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박종수는 가족들을 바라봤다. 건강한 아내, 성실한 아들, 순수한 손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었다. 50억이 있을 때보다 더 행복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가족의 사랑, 서로에 대한 신뢰, 평화로운 일상. 할아버지, 수진이가 말했다. 나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래. 왜? 착하고 현명해서, 나쁜 사람도 용서해주고, 가족을 지켜주고. 수진의 말에 박종수는 눈물이 났다. 고맙다. 뭐가요? 나를 좋은 할아버지라고 생각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박종수는 일기를 마지막으로 썼다. 오늘로 이 일기를 끝낸다. 더 이상 과거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현재와 미래만 생각하련다. 미영이라는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다.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 돈은 적당히 있으면 된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미영이가 그 증거였다. 욕심이 사람을 망친다. 이제는 소박하게 살고 싶다. 가족과 함께 웃으며, 서로 사랑하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일기를 덮은 박종수는 창밖을 봤다. 달이 밝게 떠 있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여보, 정자가 남편을 불렀다. 뭘 생각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 응.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 같아. 돈도 별로 없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야. 정자도 동의했다. 맞아. 건강하고 평화로우면 그게 최고지. 가족이 함께 있고 서로 사랑하면 그걸로 좋게.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더욱 깊어진 사랑이었다.
고마워. 박종수가 말했다. 뭐가? 끝까지 믿어줘서 당연한 거야. 남편인데.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평화로운 밤이 지나갔다. 미영이라는 악몽의 흔적도 없이 오직 사랑과 희망만 남은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학교에 가며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도 저녁에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할머니한테 부탁드릴게요. 그래, 기대할게. 박종수는 손녀를 배웅했다. 민수도 출근하며 인사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너도 조심해서 다녀와. 네. 저녁에 좋은 소식 가져올게요. 정자도 마트에 출근했다. 여보, 점심 챙겨 먹어. 알았어. 너도 무리하지 마. 응. 저녁에 봐. 혼자 남은 박종수는 베란다로 나갔다. 화분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다. 2년 전 독 때문에 죽었던 그 자리에 새로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참 신기하네. 박종수는 중얼거렸다. 죽은 자리에 다시 생명이.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았다. 절망적인 순간도 지나간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싹튼다. 포기하지 않으면. 박종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맑고 신선한 공기였다. 도끼라고는 전혀 없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공기. 고맙다.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이런 평범한 행복을 주셔서 정말 평범한 하루였다. 특별할 것도 없는. 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 평범함 속에 숨어 있는 진정한 행복. 그렇게 박종수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미영이라는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은 행복한 노인의 하루가